최고의 페이지. 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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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유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면의 현재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네.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간 별거 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맨날 별거 없대. 왜 그래요? 저는 네. 최근에 일주일간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아이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게 있었는지 누적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목이 거의 안 나오는 네.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강의. 아예 안 나오진 않고 이제 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치게 나오는 거죠. 알고 있어요. 뭔지 알죠. 그래서 되게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 처음 들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때 느낀 게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뭐 사실 핑계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잖아요. 바쁘다는 아니면 피곤하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에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목금 3일 연속 내가 헬스를 봤어요. 시간 내서 늦은 시간도 가고 막 낮에도 가고 해서 확실히 운동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목 건강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가 몸 건강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반드시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두고 그렇죠. 차도 이제 뜨거운 거 이런 모가차나 유자차를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별일 없으셨고 감기 때문에 그러셨고 저는 이제 그 코치 대회 때 한국 코치협회에서 이제 코치 대회를 진행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코칭의 3단계 대화 방법이라고 해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제 강의장에 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멋집니다. 3단계 방법이 있어요? 네. 대화하는?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직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책 뭔가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재현이라는 단어 아까 박종화 대표께서 재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셨는데 어떤 내용이든가요? 재현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 이런 거더라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는 그 과거에 대한 그 빅 히스토리였었고 그 두 번째 책이 호모데우스, 미래에 대한 뭔가 자신의 통찰, 과거하고 미래, 그리고 세 번째 책인데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유발 하라리가 뭐 자신의 생각으로 21가지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유발 하라리가 모든 책도 마찬가지듯이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는 주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허구와 실체의 차이를 분간해서 결코 허구의 이야기를 실체로 오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허구적인 것을 위해 실제하는 것들을 해치려는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사람이 쓴 책의 모든 책에 간통하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고통이 우리가 보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는 괴로움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고통은 이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당하는 것이 이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병사는 진짜 고통을 느끼고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으면 그런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실체냐 실체가 아니냐 허구이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사실은 21가지 재현이라는 부분에 나온 부분이고요. 여기서 21가지 중에서 20가지 처음부터 20가지는 유발 하라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낸 거고요. 21번째 챕터 명상이라는 챕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썼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총 챕터를 한번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우리한테 줬던 메시지 중에 강력한 거는 허구의 힘 이런 거를 보여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피엔스가
오늘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허구의 힘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실체가 하는 뭐 진실이 있고, 아니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체하지 않는 허구도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기본적으로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1권이나 2권 이전 책하고 비슷한 논조 맥락 그리고 스타일 이런 네. 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유경철 대표는 이거 뭐 아쉬운 점 좋은 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 저는 아쉬운 점이 좀 더 많았고요. 네. 우선 아쉬운 점 먼저 얘기하면 이건 이제 개인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책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개 챕터를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봤는데, 우선은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뭐 지식의 수준도 있겠지만 또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심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발 하라리 책이 사실 사피엔스도 그랬고 사실 막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조금 저에게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현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각이 얘기하는 건데 좀 공감이 안 가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것들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아니면 현재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오히려 따분한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면 책을 유명하니까 좋을 거라 생각을 사잖아요. 근데 이 책이 엄청 두꺼운데 네. 그래서 사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는 안 읽으시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정의는 무엇인가 그거랑 비슷하게 마이클 샌들. 네, 그 책도 한 90%가 안 읽었다고 하던데 책은 많이 몇십만 권 팔렸지만 네.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번 이 책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서점에 가서 우선 목차와 주요 내용을 쭉 훑어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사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영하 작가인가요? 책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책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놓은 책 중에서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집에 책 많은데 맞아요. 안 읽은 책 너무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우리가 독서한다는 것은 사놓은 책 중에서 읽는 거다. 그건 평생 책을 안 살 것 같은데요. 너무 사놓은 게 많아서. 네. 그랬고요. 좋은 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뭐 분야를 싫어하긴 하지만 좀 관점 면에서 좀 새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보통은 뭐 팩트 기반으로 쓰거나 아니면 경험한 걸 쓰거나 그렇지 뭐 전혀 이렇게 없는 것들을 통찰해서 쓰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막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갖고 근거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능력 같아요. 아마 유발 하라리가 동성애자라고 이제 책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듯이 이제 그런 사회 속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살면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외톨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남과 다른 시각으로 좀 보려고 했던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지? 좀 근원적으로 좀 찾아가려고 했던 그건 삐딱한 거예요? 삐딱하다기보다는 그것이 힘이 된 거죠. 그치.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근데 했던. 거기서 아까 그런 관점은 좀 다른가요? 그래서 뭐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은 좀 관점이 다른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의 반대말을 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수능하는 거예요. 네. 체제에 수능하는 거지. 주어진 거에 특별한 토를 안다는 거예요. 질문은 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수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의 저항이 있는 거고 거기에 독창성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주류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
굳이 이 체제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면은 이 지금의 세상에 뭐 불만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그냥 우리 권력이 나한테 그냥 아버지가 있는 권력이 나한테도 주어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그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네. 내가 천민이야. 네. 또는 가난한 집 아들이야. 그 더 나가서 나는 동성애자고 때로는 태어나서 버려졌어. 그랬을 때 야 세상이 내가 굳이 왜 세상에 맞춰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서부터 기본적으로 쌓이게 되고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런 게 사실은 독창적인 사람들의 좀 하나의 특징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면 더 거죠. 성공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30년, 40년 전이었었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았었고 왜 저렇게 생각해? 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돋보이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면 첫째는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대단한 뭔가 독창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 중에서는 첫째는 별로 장남. 없고 장남 거의 없고 둘째나 셋째는 뭐 막내 이런 쪽으로 내려갈 때 많다 이런 건데 여자도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데이터가 그렇대요. 근데 남자만 데이터를 근데 내가 준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들하고 둘째하고 첫째하고만 비교해 놓고 보면은 머리나 힘이나 첫째가 둘째를 압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한테 기존의 체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얘하고 게임을 하면은 자기한테 이익인데 네. 둘째나 셋째 입장에서는 뭘 해도 형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편법 차별화되어 있는 거 좀 다른 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궁리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차별화성을 차별된 또는 도전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건 독창성 이런 거는 뭐 순위가 낮은 애들이 더 잘 네. 발휘한다 이런 거거든요. 비슷하게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좀 주변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은 그냥 정통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밀고 근데 다윗은 뭔가 물팔매 뭐 이런 거를 아무튼 그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차별화하는 궁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 새로운데 이 사람의 태생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릴라전을 왜 하냐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힘이 강한 사람 절대 게릴라전을 안 해요. 정통으로 밀고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은 게릴라전 할 필요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베트남전인가요?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 중에서 베트남을 꺾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꺾지 못했던 모압 장군이 있어요. 베트남의 모압 장군. 네, 그 사람은 삼불 정책을 폈대요. 삼불. 네,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적이 원하는 방식대로,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적들은 미군들은 낮에 싸우려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 밤에 싸우는 거죠. 두 번째가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 거죠. 적은 이제 막강한 부대와 이런 게 있으니까 평지에 싸우려고 해내. 그러나 모압 장군은 절대 평지가 아니라 울창한 밀림에서 싸우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적은 탱크, 폭격기 이런 게 있지만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나 지하동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압 장군의 그런 걸 보더라도 아마 우리가 좀 다른 생각들 그 기존에 있는 주류 사회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이제 반발감 그런 거 아울러서 좀 더 다른 색다른 창의적인 방법들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주류적인 뭔가 좋은 조건이 아닌 뭔가 좀 부족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마음만 잘 먹으면 독창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뭔가가 밑바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말이 길어졌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쨌든 좋다. 네. 우리 박정화 대표는 어때요? 저는 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고 명쾌해서 좋아요. 뭔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매번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켜요.
유발 하라리 외모도 닮은 왠지 같아요? 좀 비슷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네. 뭐 그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순화 시키는 거잖아요. 심플이죠. 이렇게 단순화 시키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 돼서 바로 뭔가 쓸 수 있게 하니까 활용 가치가 있고 뭐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런 걸로 잡고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책에 그런 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뭔가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 아무튼 그게 강점이고 아주 좋은 점인 네. 것 같아요. 이 책에도 계속 나타나는 부분으로. 전체를 보면은 심플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뭔가 주변 장치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한두 마디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책도 되게 많이 읽는 영화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 것 같고 뭐 네. 여러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처럼 강의해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비싼 강의만 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책으로 벌면 되겠네요. 이미. 아니 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강사료도 되게 비쌀걸요. 그럴 거예요. 뭐 몰라도 한 1억씩 받지 않을까 한번 강의할 때. 기승전 돈이네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단순하고 명쾌함이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 5단계에서 7단계 가는 그 과정이 되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잘 맞아요. 아주 좋아 그런 부분은. 근데 1단계 출발해서 2단계를 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 이게 잘 모르겠다 하고 가서 그 다음 단계가 명쾌하니까 사실은 명쾌함이 주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내가 잘 끼워도 옷 전체적으로는 잘못 뭔가 단추가 끼워지는 것처럼 만약에 첫 단 1번이 정확하고 2번이 정확하고 3번 간 다음에 6번까지는 정확한데 7번이 잘 모르겠다 하고 여기서 오픈 퀘스천을 던지면은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내가 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네. 근데 맨 첫 단계를 뭔가 잘 모르는 걸로 시작하니까 중간 단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를 예를 한다면 비행기가 난다면 비행기 나는데 근데 어떤 원리로 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그냥 비행기가 난다. 그러니까 뭐 기름 넣어서 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되고 이제 1단계부터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야 저래서 비행기가 나는구나를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없이 그냥 비행기가 날아요 하니까 그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고 저게 어떻게 1단계부터 되는지를 좀 아니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사피엔스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정복자가 됐는가 대단히 협력을 했기 때문에 됐다. 그냥 고릴라는 개별적으로는 힘이 세지만 고릴라 30마리랑 호모사피엔스 300마리랑 싸우면 당연히 호모사피엔스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명쾌한 거 좋은 것 같아요. 명쾌해 좋아. 근데 그들은 왜 다른 동물들은 대단히 협력을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대단히 협력을 하게 됐는가? 허구를 믿기 시작했다. 허구에 대한 상상력을 공유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되게 좋아. 근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허구적인 상상력을 갖게 됐을까 했을 때는 그건 잘 모른다. 우연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서부터는 이게 진짜 여기서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서 그 있잖아요. 지퍼의 사례가 있어요. 지퍼의 원리를 아세요? 이러면 전부 다 잘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지퍼의 원리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요 정도만 이해되면 다음 단계 되지만 사실은 그 아랫단을 얘기하기는 이 사람도 사실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단계 사람들한테 명쾌하게 또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이 얘기를 목마름이 다 있죠.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앞에 단계가 만약에 믿음이 안 가면 그 뒤에도 다 믿음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탑이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좀 안.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는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되고요. 동감이 되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유발 하라리의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느낌이죠. 별 같은 느낌인데 저 별 얘기하는데 저게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이 되었던 점 이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허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세상이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봤던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었던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까 우리 유경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읽기 어렵다. 중간중간에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진짜요. 그런데 두껍고 그렇죠. 그리고 두껍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챕터마다 유발 하라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 어떤 그런 관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매트릭스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봤잖아. 이게 되는데 안 본 영화나 어떤 장면을 얘기하면 저게 뭐지? 나는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좀 이제 이 책은 가볍게 책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게 3편 정도, 3부 정도 3부 편의 세 번째 책이잖아요. 세 번째 책. 사피엔스를 읽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읽고 호모데우스도 읽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좀 자연스럽고 이 사람의 원래 이런 투지 할 것 같은데 사피엔스를 안 읽고 호모데우스도 안 읽은 사람이 읽기에는 약간 조금 뭔가 좀 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21가지 재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와닿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인지 혹시 각자 저는요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장. 명상. 뭐 저는 쭉 이렇게 읽다가 잘 이렇게 뭐 머리 다시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게 좀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한대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달은 명상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하루를 막 분초로 나눠서 쓸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2시간 정도로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하면 우리가 2시간이 되게 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건 사실은 논리와 어떤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도 결국은 영혼이나 정신의 어떤 기반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는데 작가잖아요. 작가가 명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사실 또 거기도 책이 나왔지만 명상을 통해서 사실은 이 책들이 다 저술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매일 뭐 분, 초, 시간 단위로 막 적어서 시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쁜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이 살고 바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뭔가 나오기 위해서는 유발 하라리처럼 명상을 하거나 그런데 뭐 운동을 하거나 해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거기에서 얻은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충만함으로 사실은 더 몰입해서 깊이 있게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뭐 명상을 하든 운동을 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든 자기가 어떤 몰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다 이런 말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이 더 많은 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명상 언제 하실래요? 저요? 명상. 이게 명상이라는 게 꼭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가처럼 앉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뭐 30분이든 20분이든 뭐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는 쪼개가지고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막 커피숍일 수도 있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혼자 뭔가
뭐 생각을 하든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근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네. 했었을 거기 때 나왔어요, 맞아. 그 타이탄들의 공통점이 명상이다. 그때 그렇죠. 아마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하고 공통점.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명상이다. 그때 지적했던 게 기억나는데 네. 대부분 명상이 아침에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6시쯤에 딱 일어나서 1시간 아니 또 30분이나 뭐 1시간 정도 딱 명상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통? 명상이,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명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위파사나라는 명상을 얘기해요. 위파사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맞아요. 호흡하고 했죠. 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명상이 있다면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명상을 한다고 하면 한 적이 많이 있지만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뭐 이게 이 생각 저 생각 막 제가 예전에 명상 배울 때 그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안 움직여요. 코치님 명상 배워봤어요? 네. 그 몸이 피곤하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네. 근데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피곤하면 할수록 뭐냐면 막 이게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 게 없어졌는데 정신이 힘들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내 생각이 이렇게 저리저리 갈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정신을 쉬려고 하면 정신을 고정시켜야 돼요. 어떻게 고정시켜요? 그게 뭐냐면 호흡에 집중하는 거, 배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내 생각을 고정시키면은 내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기 때문에 붙들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명상하더라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잠깐 멈춰두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몸처럼 정신이 딱 멈추 한 15분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명상도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불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아침에 명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상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5분, 30분 동안 자신의 뭔가 명상이든 뭐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면은 네. 그런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어떤 분은 질문을 적어 놓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는 자체가 아니 5시. 몸 아픈 사람들 다 그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유발 하라리가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인터뷰를 보니까는 어느 다른 외국에 가 있어도 호텔에서도 그냥 자기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호텔 바닥에 천 하나 깔고 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네. 그런 거 얘기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남다르네요. 확실히 반복하는 뭔가. 거.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박종화 대표께서 21가지 중에 가슴에 와닿는 부분. 뭐 가슴에 와닿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냥 그 3, 4번이 자유하고 평등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자유하고 평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가 제가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된 게 야,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의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해야 한다.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왜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왜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지? 뭐 인권이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인권이 왜 중요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책이 사피엔스가 제목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역사 이런 제목하고 사피엔스하고 딱 놓고 보면 사피엔스가 제목으로 더 뭐 네. 끌리긴 하지만 인간을 소중한 하나의 개체로 봤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찮은 동물 사피엔스가 운 좋게 우연히 지구를 지금 정복하고 있다. 이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피엔스라고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존중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부분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자유 의지가 인간에게는 있지만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의지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자유 의지가 있어. 누구를 사귈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는 순간 선택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에는 뒤에 평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그건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미 나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거지. 네. 알고리즘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 패턴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패턴대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뭐 존엄한 존재여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내가 직관이라는 것도 패턴 인식이고 내가 갖는 감정까지도 내가 갖는 패턴이라는 감정까지도 패턴이다. 빠른 계산으로 되는 거다. 네. 그래서 그 호모데우스에서는 데이터교라는 걸 얘기해요. 아, 네. 데이터가 종교야 이미. 그래서 네. 데이터로 다 해서 이미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호모데우스가 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아마 멸종시킬 거라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네. 뭐 이런 얘기를 맥락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라플라스의 결정론적 세계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 내가 뭔가 변수를 다 알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결정론적 세계관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거 네, 예.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뭐 양자역학이나 뭐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통제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유발 하라리의 이 논조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확률적인 뭐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저도 이제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미래의 일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전 세대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기보다는 힘을 아주 얻고 뭔가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될 거다. 요 정도까지 내가 맞다 했는데 세상을 지배할 거다 여기까지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미래는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재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그 일에 대해서 여기서 와닿았던 게 일과 교육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는 이제 일이라는 부분에서 AI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AI를 작동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반응들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이 되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이 제가 와닿았는데 저도 이제 이 딸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는 대부분은 2050년이면 별 소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많은 부분에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웹 디자이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기존에 배웠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새롭게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게 별로 쓸모없는 그리고 정보 같은 걸 기계로 뇌에다 입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뇌에다가 입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서 여기서 이제 이 교육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조그만
어떤 빛이라도 봤다고 해야 되나?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없다면 했던 패턴대로밖에 안 돼요. 학원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거든. 그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빛을 봤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네. 그 마지막 쪽에 보면 의미라는 쪽에 있는 내용인데 의미 챕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신비한 희생의 연금술. 똑같은 원리가 상업 세계에서도 작동한다. 만일 당신이 중고 피아트를 2,000달러에 구입하면 들을 의향이 있는 누구에게든 차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형 페라리를 20만 달러에 구입하면 동네 방네 칭송하고 다닐 것이다. 그만큼 좋은 차여서가 아니라 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당신으로서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차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로미오나 베르테르처럼 사랑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희생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안다. 희생은 당신의 사랑이 진지하다는 것을 연인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정말 사랑에 빠져 있음을 확신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왜 연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할까? 연인이 그만큼 막대한 금전적 희생을 무릅쓴다면 스스로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한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희생은 극단적인 설득의 행동이다. 이것은 비단 순교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신이나 국가나 혁명도 순교자 없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엄하게도 신에 관한 이야기나 민족주의, 신화 혹은 혁명의 무용당에 의문을 제기하려 들면 곧바로 질책을 받는다. 신성한 순교자들이 이런 걸 위해 숨졌다고? 감히 그들의 죽음이 헛되다고 할 거야? 이 영웅들이 바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길었어요. 네. 죄송한데요. 저는 그냥 그 최고의 페이지 이걸 뽑은 이유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신비한 희생의 연금술인데 여기 보시면 연애가 나오는데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우리 연애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나 아니면 뭐 좀 예물 같은 거 비싼 거 뭐 시계 남자 같은 경우는 시계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뭐 롤렉스 이런 거 네. 주잖아요.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아니 왜 저런 거를 주고 받지? 굳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 돈으로 집을 투자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람의 심리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주면 그죠? 내가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내 희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그 물질적인 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뭔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3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으면 이거는 3천만 원짜리 비싼 거 받은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나를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좋은 비싼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너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연애를 지금 하는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비싼 선물도 가끔 하시고 명품 가방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이해 못했어요. 명품 가방 왜 주나. 네. 그러나 사실 그걸 받는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드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나를 명품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명품처럼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깊은. 그래서 돈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되고 그걸 뭔가 가치 있는 뭔가 물건을 사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선물 같은 거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싼 선물을 주지 않지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갔다 보면요. 뭐 한 10만 원짜리 이런 거 뭐 100원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내가 초를 받았는데 양초예요. 그냥 우리 그래서 이거 뭐 얼마 되지 않겠지 했어요. 근데 브랜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짜리예요, 초가. 오.
근데 볼 때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초인데 나는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냥 양키 캔들만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이걸 받는 순간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이걸 줬다는 건 나를 되게 소중하게 좋은 관계로서 맺고 싶다는 그 인연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물 하나 하는데 되게 고마운 느낌. 근데 만약에 그 초가 검색을 했는데 5,000원짜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연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돈을 많이 써야겠구나.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스토리를 입히면 가격이 싸더라도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요. 방금 양초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10,000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그 별게 없을 수 있는데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피곤했을 때 어떤 향을 딱 맡았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양초를 봤어.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선물하는 거야 라고 딱 줬을 때는 스토리가 입혀졌기 때문에 뭔가 좀 그 가격이라는 부분과 합쳐져서 좀 더 중요하게. 근데 너무 좋았는데 약해. 너무 좋았는데 딱 가격을 봤더니 5,000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발하려 얘기하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말빨이지 말빨. 그러니까 네. 진정한 희생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 근데 박정화 대표님이 예전에 썼던 책 9마리 얌소 9마리. 얌소 9마리. 예. 그것도 비슷한데 희생이 있어요, 거기는? 9마리. 다른 사람들은 1마리, 2마리지만 이 사람은 9마리. 9마리를. 그건 희생이죠. 네. 그러면 하네. 결국은 돈을 많이 쓰거나 많이 주는 게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작정 돈 쓰는 게 희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돈을 썼다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읽으신 거는 유발 하라리 얘기인데 그쵸, 유발 하라리. 아무튼 그게 다른 사람한테 희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준 거니까. 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망명했죠. 망명했을 때 왔을 때 미국의 그 총장이 와서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그 연봉을 협상해야 되잖아요. 프린스턴 네. 고등과학기술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얼마를 받을 거냐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돈을 그냥 한 1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3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이 더 높게 평가했구나. 이게 비슷하잖아요. 우리 강의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가는데 저는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300만 원 아니에요? 맞죠. 하면 그 기분이 더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더 열심히 해주고.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희생, 그 사람의 그 희생이 내가 더 많이 값어치 있게 느껴지고 그때 열심히 하잖아. 그때 강의가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 500만 원 주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난 안 가. 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사례잖아요. 500만 원 주면 갈 수 있을 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강사료를 하루 전날 입금해 주는데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주거나 네. 그런 센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찾은 최고의 페이지를 네.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분의 이야기에 뭔가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뭔가 통찰력 있는 이런 거 센스 아주 되게 좋게 평가하는데 그냥 내용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좀 않아가지고 네. 저는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서문의 첫 페이지를 한번 최고의 페이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서문의 첫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명료성이 힘이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인류의 미래에 관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명료한 전망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심지어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채지도 못할 때가 많다. 우리 같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 볼 여유가 거의 없다. 그보다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아까 스티브 잡스를 외모상으로도 연상을 시켰는데 이 문장을 읽으니까 스티브 잡스를 또 연상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단순화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령 어디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주저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강의 잘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모험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태클을 걸 수 있어. 그렇게 단순화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태클을 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거는 이거야.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다 봐도 되고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딱
찝어주면 굉장히 거기에 매력적인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힘이 이 자신의 서문에서 첫 번째로 학자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명료함, 네. 뭔가 전반적인 것을 딱 끄집어내는 것. 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대규모 협력이었고 그거는 허구를 믿으면서 가능해졌어. 딱 한마디. 네. 이런 거죠.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하게 될 거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해서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자기 종족들을 멸종한 것처럼 또 멸종시킬 거야. 뭐 이렇게 명쾌하게. 네. 이런 부분이 좀 힘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복잡함의 끝단은 심플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협력이야 아니면은 이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렇죠. 아까 우리 유 대표가 읽었던 것도 뭐 희생의 연금술. 신비한 희생의 연금술. 네. 희생의 연금술 너무 그 말 자체가 되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희생의 연금술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관련된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 같아.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또 고민 속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나오고 그게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 네. 뭐 이런 게 이 유발 하라리의 힘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플한데 심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복잡함을 거친 심플함이 된 사람들은 그 모든 부분에 대답할 수 있지만 복잡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심플함을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하면은 우리는 그냥 협력이에요 하면 우리가 막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복잡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플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복잡함이라는 그 과정은 건너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냥 날로 먹지 말고 복잡함을 거친 심플함을 가져라. 네. 좋은 코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뽑은 이제 최고의 페이지는요. 아까 이제 유경철 대표가 뽑았던 명상이라는 파트에서 유발 하라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깨달은 것을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2페이지예요.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은 나 자신의 정신 패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정신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응한다.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이 일으키는 정신적 반응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한 고통의 발생을 그치는 첫걸음이다.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미를 가질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의미를 둘 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옆집 사람이 뭐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 우리 가족 안에서 싸운 때는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사실 의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그게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 실망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진 기대 때문에서 왔다. 그럼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이런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 이런 내 생각의 패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면은 바라는 것이 있고 누군가를 보면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런 나도 모르게 패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HR 담당자가 연락 오면은 분명히 강의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강사비는 얼마로 드릴까요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낮은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명상 진짜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성공의 키워드이면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저도 막 많이 보고 듣긴 했는데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명상을 하는 데도 많고 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보더라도 명상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게 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고의 페이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소감 좀 네. 그랬죠. 우리 소감 잠깐 얘기한다면 어떠셨어요? 뭐 재밌고 좋았는데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읽으면 나도 이 작가처럼 뭔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유발 하라리처럼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제가 박종화 대표님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아마 조금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아, 전 동성애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 네. 저는 네. 요즘에 약간 좀 심플하고 이런 것들이 막 좋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끔씩은 심도 있는 거 좋은데 어쨌든 간에 좀 읽기가 어려웠던 책이고 머리가 막 복잡하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뭔가 아까 좀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방향 제시 이런 것들에서는 좀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 주지 않았을까 안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인간은 패턴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어떤 패턴들이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이제 모여서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분은 과학적이다 얘기하지만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네. 받아들이는 게. 예, 그렇죠. 아무튼 너무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요. 좋았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네.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책은 뭡니까? 다음 책은 제가 좀 추천했는데 네.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고. 그것도 꼰 책인데. 예. 이 책은 제목 너무 멋지죠. 네, 이 책이 진짜 유명한 토니 로빈스라는 그 동기부여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 번 모이면 뭐 그 체육관에 꽉 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광신하는 그 정도로 엄청난 토니 로빈스네요. 토니 로빈스. 예. 제가 알기로는 앤서니 라빈스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름이 네. 아니 그 같이 써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기도 하고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네. 이게 무슨 어디서 약간 인터뷰 한번 봤었는데 이분이 헬리콥터 타고 강의하러 딱 가는데 책 처음에 나와요. 책 처음에 나오는 네. 부분이죠. 헬리콥터 타고 강의하러 가는데 익숙한 빌딩이 있어서 저 빌딩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봤더니 자기가 청소부를 일했던 그 빌딩. 맞아요. 그 분이시죠. 맞아요. 그 성공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거를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약간 그 제가 이제 NLP 공부했잖아요. 약간 거기에 그걸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뇌와 정신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굉장히 동기부여하는 순식간에.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성공한 것들을 계속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또 마인드도 한번 좀 세팅해보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또 이제 한 해 가잖아요. 내년 2019년을 대비하여 또 우리 정신 상태를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무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번 더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같이 읽고 좀 이거는 좀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개인의 생각들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안 읽어봤는데 두꺼운 책인 거죠 이게. 네.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특히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분야랑 다르니까 이런 분야는 강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가 또 엄청 굉장히 또 이렇게 내 마인드를 인사이트가 좀 되지 이렇게 않을까. 그렇죠. 내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예, 800페이지네요. 오. 와우. 예, 뭐 그래도 기쁩니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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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3권 읽는 건데 네. 3권 한번 읽어보죠. 세 권. 세 권이에요. 예전에 한 권으로 한 권인데 3권 읽는 것 같은 세 권 페이지. 읽는 것 같은. 보통 책 세 권 그렇죠. 분량. 3권 그렇네요. 분량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는 최고의 하면은 페이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와!